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벽에 가까운 범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신혼의 신부가 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은 곧 용의자를 특정했고 수많은 단서는 그가 범인임을 증명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곧 교착 상태에 빠졌고 범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가 없어 경찰은 매우 골치 아파했습니다. 범인은 매우 오만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본인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두 명의 중요한 증인이 나타나 사건은 마침내 돌파구를 찾게 됐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범인이 오랜 시간을 걸쳐 범행을 준비하고 연구하여 독특한 수법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때 일본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이 되었는데 1986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범인은 어떤 수단을 사용했을까요? 1986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 5월 19일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매우 사적인 여행인데 남편 카미야 치카라는 신혼 아내의 친구 3명을 함께 초대하며 사람이 많으면 더 즐겁고 신나게 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 리사코는 남편의 제안을 동의하여 3명의 친구들과 나하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편 카미야 치카라에 대해 알아봅시다. 치카라는 1939년 일본 센다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일본 동북대학교 교수였고 수입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으며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치카라 가족은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의 가족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래 정당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머니는 3명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어 두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고생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에도 아버지가 석방되었고 상황은 난감해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집을 떠나 불륜남을 선택했죠. 하지만 불륜남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고 얼마 안 돼 그녀를 떠났습니다. 갈 곳 없는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치카라는 어머니를 잃은 후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해야 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196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치카라는 진학을 포기하고 도쿄로 가 오디오 가게에서 일하며 더 나은 삶을 꿈꿨습니다. 그 후 그는 끊임없이 일을 바꾸며 마침내 지배인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2번의 결혼을 했었죠. 중요한 점이니 이를 기억해 주세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1985년 말 치카라는 자신의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매일 정장을 차려입고 다녀 사람들의 눈에 성공한 사업가로 남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마침 클럽에서 일하던 리사코를 만나게 됐습니다. 리사코에게 첫눈에 반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치카라는 6일 만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리사코는 치카라의 끈기와 열정에 감동하여 곧 결혼을 동의했습니다. 1986년 2월 두 사람은 순조롭고도 아주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그들은 오키나와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5월 20일 치카라 부부와 3명의 친구가 나하공항에서 만나 함께 이시가키 섬으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순조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1시 때 리사코는 영양제 캡슐을 몇 개 먹었습니다. 약 30분 후인 11시 40분에 치카라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니 아내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생각났다며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먼저 집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치카라는 걱정 마 여보, 일 처리를 마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돌아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여행을 떠나려던 두 사람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리사코는 이 헤어짐이 두 사람의 영원한 작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치카라는 곧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여 혼자 오사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사코는 결국 3명의 친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시가키 섬으로 향했죠. 12시 53분 비행기는 무사히 목적지에 착륙했습니다. 리사코와 친구들은 택시를 타고 예약한 호텔로 향했는데 이때 돌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사코는 땀이 뻘뻘 흘리며 추워 몸을 떨기 시작하고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친구들은 리사코가 피곤하거나 감기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호텔에서 푹 쉬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호텔에 도착하자 리사코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리사코는 구급차에 실려 남쪽에 있는 야에야마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호텔을 떠난 지 불과 7분 만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구급차에 탄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차례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리사코는 오후 3시 4분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치카라는 아내가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숨진 아내를 보며 엄청난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잠시 헤어졌을 뿐인데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니 말입니다. 리사코가 너무 갑작스럽게 숨지게 되어 그녀의 친구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상하게 느꼈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치카라에게 리사코에 대해 부검하여 그녀가 숨진 원인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제안했는데 이에 치카라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당시 류큐 대학교 법의학 조교였던 오노 요우키치 박사가 이 부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죠. 오노 의사의 검진을 통해 리사코의 신체가 건강하고 각 내부 장기에서도 병리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장 위치에 약간의 붉은 액체가 있었지만 다른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가 제공한 단서들, 즉 발병 시 심한 발한과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종합해 볼 때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노 박사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우선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리사코의 남편 치카라가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노 박사가 심근경색이라는 전문 용어를 쓸 때 치카라는 마치 그 단어를 익히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오노 박사는 리사코의 심장 부위에서 붉은 액체 30ml를 조용히 채취해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5월 말 오사카에서 리사코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왔지만 이상하게도 치카라 쪽 친척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카라만 혼자 참석한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리사코와 함께 여행을 갔던 3명의 친구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론과 경찰에 치카라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시가키 섬에 있을 때부터 치카라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사코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고 항상 건강했으며 체력도 좋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리사코가 무언가를 먹고 중독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들은 리사코가 치카라가 만든 영양제라고 말하는 캡슐을 몇 개 삼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 치카라는 리사코를 만난 지 6일 만에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 3개월 만에 리사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장례식에서 치카라는 혼자 참석했고 너무나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 친구들의 주장이 언론에 알려지자 경찰은 치카라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할수록 더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치카라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회사는 허상이었고 사실상 그는 돈이 매우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공인회계사라고 주장하지만 공인회계사 명단에 그의 이름이 없어 이는 그가 사기꾼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둘째로 치카라는 무려 3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3명의 아내는 모두 같은 이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심장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내 교코는 간호사였는데 21살에 결혼하여 17년 후인 1981년 심장 문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아내 나츠에는 결혼 1년 만에 심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세 번째 아내인 리사코 역시 결혼 3개월 만에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5년 동안 3명의 아내가 연이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수상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치카라는 두 번째 아내에게 1,000만 엔, 하나로 약 8,700만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치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리사코의 경우 조사 결과 치카라는 그녀에게 무려 4개의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총 보험금은 1억 8,5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6억 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수익자는 모두 치카라였습니다. 이 보험들의 월 보험료는 18만 원이었는데 당시 거의 파산 직전이었던 치카라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보험료를 내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할 정도였는데
이상하게도 리사코가 참변을 당하기 20일 전 새 보험에 가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치카라의 보험 사기 행각은 너무나도 명백하여 보험회사 역시 이상함을 감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리사코가 과거 신경질환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치카라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치카라는 격분하고 보험회사를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했지만 치카라의 보험 사기 사건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면서 또 잡지 인터뷰까지 진행되어 보험회사는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치카라는 인터뷰에서 매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제기한 날카로운 질문, 즉 그가 아내를 독살했다는 외부 소문에 대해 치카라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자에게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약물이 정말로 존재해서 시간을 정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면 기자가 그에게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치카라가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했지만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국 도쿄 경시청도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 때문에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리사코가 발병했을 때 그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조작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설령 그가 아내에게 제공한 영양 캡슐에 독이 들어 있었다고 해도 아내는 그 캡슐을 먹은 지 약 1시간 40분 후에야 발병했습니다. 명백히 그런 약물이 그렇게 오랜 시간 후에 발작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지금 문제는 치카라가 독살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의도와 동기는 분명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신체 검사를 담당했던 오노 의사를 기억하시나요? 의심을 품었던 오노 박사는 30ml의 붉은 액체를 보관해 두었고 사건 발생 이후 실험을 거듭하여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지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액체의 양이 너무 적어 몇 번의 검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붉은색 액체를 일본 도호쿠 대학교와 류쿄 대학교에 보냈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실험과 비교 끝에 붉은색 액체에서 마침내 독성 물질인 아코니틴을 검출하였습니다. 아코니틴은 부자 등의 식물에 존재하는 강력한 독성 물질인데 진통 효과가 있지만 독성이 매우 강해 감각신경과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 마비시킵니다. 심장 근육세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심장 부정맥부터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아코니틴을 이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 뿌리의 독을 화살촉에 발라 사냥을 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발한과 사지마비 증상은 리사코가 사건 당시 보였던 증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경찰은 치카라가 부자를 구매했다는 증거도 찾아냈습니다. 그는 한 꽃가게에서 부자 화분 69개를 구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증거를 토대로 1991년 7월 1일 경찰은 치카라를 고의 상해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20일 전에 또 다른 횡령 사건으로 체포되어 체포는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치카라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리사코는 부자가 들어간 캡슐을 먹은 지 1시간 40분 후에야 쓰러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신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코니틴이 매우 빠르게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치사량의 경우 섭취 후 10분 이내에 바로 발병합니다. 캡슐의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캡슐이 작아 최대 3겹에서 5겹으로만 포장될 수 없어 치카라의 완벽한 알리바이는 말 그대로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치카라를 유죄 판결 내릴 수가 없게 되죠. 치카라는 체포 이후에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식욕도 좋았습니다. 그는 범죄를 완강히 부인하며 부자를 구입한 것은 관상용이지 독살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고액의 보험을 가입시킨 것은 두 아내가 모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경찰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何を言われようともどう報道されようともやってない人間の強みっていうのは本当に一番強いと思ってますから何も気にしておりません。これだけね広まったのに5人逮捕したら大変な問題でしょ。私だってもうやってないことを証明できませんからどうぞ証明してくださいというつもりでおります。 오만한 치카라를 마주한 검찰은 막막했습니다. 그들은 독극물의 발작 시간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사건 조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검찰이 속수무책할 때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근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는 어느 날 휴식을 취하는 중
치카라의 사건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 뉴스에 나온 치카라가 본인의 특별한 고객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왜 특별하다고 했을까요? 치카라는 그 어부에게서 한 종류의 물고기, 보거만을 사갔습니다. 보거는 귀엽게 생겼고 살이 부드러워 맛있지만 간과 피부 등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어 전문적인 처리와 조리 과정을 거쳐야만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치카라는 2년 동안 어부에게서 최소 1200마리의 보거를 사갔습니다. 어부는 이 정보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조했던 형사들은 어부의 정보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죠. 경찰은 오노 의사에게 보관된 붉은 액체를 다시 검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아코니틴 외에도 보거독이 검출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치카라의 알리바이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노 박사는 그 1시간 40분의 비밀이 이 두 가지 독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으로 독을 이긴다는 말처럼 두 가지 독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작 시간을 지연시킨 것일까요? 그 후 수사관들은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다양한 양의 두 독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 비밀을 밝히게 됐습니다. 보거 독이 아코니틴과 먼저 반응하여 발작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지연되는 시간은 독의 양에 따라 달랐는데 1시간 40분 지연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치카라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산산이 조각내었고 그는 더 이상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다닌 치카라는 의학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 독을 이용하여 사람을 해쳐 돈을 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독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했을까요? 결국 경찰은 그가 임대한 아파트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다량의 화학 실험 장비가 있었습니다. 집주인 또한 치카라가 물을 엄청 많이 사용했으며 많은 쥐를 키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치카라는 1981년부터 부자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그 후 꾸준히 보거를 구매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쥐를 이용하여 오랜 시간 동안 실험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도 그가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후 달콤한 맛을 본 뒤 리사코를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결혼은 보험금 사기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카라는 리사코를 만난 지 6일 만에 프로포즈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여행 중에 아내의 새 친구를 초대하고 자신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만약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부검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만약 오노 박사가 30ml의 붉은 액체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아마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치카라를 의심하더라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완전 범죄만이 나왔을 것이죠. 1994년 치카라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치카라의 범행 동기부터 수법, 증인과 증거까지 철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치카라는 법정에서 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부자를 구매한 것은 단지 관상용이었고 보거를 산 것은 보거 요리를 연구하여 식품 회사를 차리려고 했을 뿐이라며 아내를 독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판사는 치카라가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고 연구하여 독특한 사람을 해치는 방법을 만들어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 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치카라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죄를 부인하고 항소했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은 곧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또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미 최종 판결이 내려졌지만 치카라는 여전히 감옥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후로도 용의자 부자 상해 사건과 무기징역 부자 상해 사건의 진실이라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책에서 그는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2012년 11월 73세의 치카라는 감옥에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범죄자가 사건에서 거의 빠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만약 오노 박사가 의심하고 추적하여 증거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만일 어부가 뉴스를 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정말 완전 범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화려한 중국 상하이에서 한 차례 불길이 민가를 휩쓸어 소실시켰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의 여교사가 그 불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던 이 사건 뒤에는 인간성의 왜곡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상하이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7살의 여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시 결과 그녀는 생전에 누군가에 의해 예리한 흉기로 목을 찔린 후 사망하였고 그 후 시신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피해자가 살해될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320 상하이 아내 살해 및 방화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신혼이었던 남편을 이렇게까지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202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오전 9시 이후 상하이 푸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CCTV에 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도로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상 각도의 문제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연기가 나는 곳을 보니 근처 주택에서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갑자기 불이 나다니 혹시 누군가가 요리를 하다가 가스를 끄는 것을 깜빡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현장의 한 남성은 매우 격양된 상태였습니다. 영상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누군가가 그를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이 남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타는 집으로 뛰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마치 그의 몸을 태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주택 안에는 그의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소방대원이 신속히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했지만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소방대원들은 주택 안에서 타버린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신원은 곧 밝혀졌고 바로 이 주택의 딸인 26살의 유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하이의 한 초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런 큰 화재가 발생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낮이었고 또 평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유미는 일어나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그녀는 제때 대피하지 못했을까요? 격양된 상태였던 아버지는 아직도 진정하지 못한 채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유미는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불에 탄 몸에서 과일을 깎는 예리한 흉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분명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후 방화로 불태워졌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화재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고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유미는 이미 살해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딸이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 것을 생각하니 유민의 부모님은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현장에서 몇 번이고 울며 기절하였습니다. 유민의 어머니인 자이 아주머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 아이를 해쳤고 불까지 질렀단 말이냐?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상하이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히 2020년의 상하이는 이미 첨단 기술을 이용해 도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사건이 낮에 발생한 덕분에 경찰은 몇 군데의 CCTV를 통해 용의자를 빠르게 확인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교사를 살해하고 방화한 범인은 바로 그녀의 남편인 엄호걸, 아재였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그녀는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이 밝혀진 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미는 아재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해를 당하다니 이 결과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我不想交流，我不想交流，我现在就想等乔伊，好吧，什么都不想。 신혼부부는 이제 막 가정생활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아이가 이미 생겼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이 신혼의 남편이 이렇게 미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유미는 순수하고 착한 소녀로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유미는 상하이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후 상하이 푸동의 한 명문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활동 범위는 평소 학교와 집, 이 두 곳뿐이었고 가끔 주말에 회식을 해도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지내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사회적 교류 범위가 매우 좁았던 것입니다. 유미는 일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대했습니다.
가끔 학부모가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올 때면 유미는 아이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며 학부모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데려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가장 늦게는 저녁 7시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성실함 덕분에 유미는 곧 학년 대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겨우 20대 초반인 그녀에게는 매우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하고 뛰어난 유미는 사랑이 그녀에게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기보다 인생의 종말을 맞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재는 키가 180cm이며 상하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의 외동아들로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재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지만 아이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돈뿐이었습니다. 함께할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아재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돈을 들여 아재를 지역 최고의 사립학교에 보내 엘리트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20년 전에 학비가 한 학기에 4만에서 6만 위안에 달했는데 이는 약 760만 원에서 114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학교는 정말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귀족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재의 아버지는 높은 학비에도 전혀 망설이지 않았고 그는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아낌없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재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큰 돈을 들여 아재를 영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아재의 학업을 위해 아버지는 항상 경제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재의 성적은 여전히 향상되지 않았고 그는 종종 아버지에게 외국에서 매일 선생님들에게 꿀지람을 듣고 있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결국 그는 학위를 받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아재의 유학 경험은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민이라는 착한 상하이 여교사는 이웃의 소개로 해외에서 돌아온 아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1월에 만나 8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2020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비교적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민의 아버지는 딸과 아재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딸은 상하이의 유명한 초등학교에서 가장 젊은 학년 대표 선생님이었고 사위는 영국 유학파로 안정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민의 아버지는 이에 대해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로 우리 딸이 원해서 우리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 감정이 매우 좋았고 거의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금요일에 발생했는데 화요일과 수요일에 우리 딸과 아재는 시댁에서 지냈습니다. 목요일에 우리 딸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고 저녁에는 우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재는 그날 오지 않았고 저녁에는 우리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정상적이었고 금요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전날 딸은 임신 테스트기로 초기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유민의 가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재가 단순히 영국 유학파가 아닌 졸업 증명서조차 받지 못한 가짜 유학생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不是你亲生父亲对吧？你爸为什么不是我亲生父亲？他不是说收养你的吗？我不知道，他们没跟你说过啊？没有啊。 아재는 사실 양자였으며 이 사실은 그 자신조차 경찰 조사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양아버지는 사건 발생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친아들이 있었지만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재는 이후에 그들이 입양한 아들이었지만 그들은 아재에게 이 사실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재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학교를 보냈고 성인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아재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잠시 대학을 다니다가 포기하자 양아버지는 그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돈을 들여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영국에 머무르면서 아재는 공부에 열중하지 않았고 졸업 증명서도 받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양아버지는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아재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재의 마음은 이미 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인터넷 도박에 쏠려 있었고 그는 자동차 부품 공장의 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매달 3,000위안,
하나로 약 57만 원의 수입은 아버지가 주는 용돈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전념하기 위해 그는 몰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일을 그만두었고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출근하는 척을 했고 그 연기는 매우 교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양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재가 몇 달째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 아버지는 그제야 아재가 계속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양부모님도 걱정이 되어 아재를 다그쳤고 결국 아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그만두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학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친구들과 어울리며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반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도박에 중독되고 말았고 대부분의 도박꾼들처럼 아재도 크게 패했습니다. 돈이 부족하자 그는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빌렸고 결국 심각한 빚을 지게 되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약 200만 위안, 즉 약 38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돈이 없게 되자 그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그때 아재는 양아버지가 이미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속썩이는 양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재의 양 부모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두고 교훈을 주어 책임감을 느끼게 했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재의 양 부모님은 양자의 고리대금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아재는 자신이 저지른 큰 잘못을 깨달았는지 이후로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했고 사람도 진지해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아재는 초등학교 교사 유민과 소개를 통해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2020년 1월 1일에 유민과 결혼했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이 결혼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변곡점은 종종 사람들이 방심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유민의 부모님에게는 아재뿐만 아니라 그의 양부모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박까지 했다는 큰일을 결혼 전에 유민의 가족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딸의 행복을 도박꾼에게 맡기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아재의 양부모 역시 이 비극에 대해 놀랐습니다. 특히 양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일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재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재가 나쁜 습관을 고칠 것을 약속한다면 양아버지는 그의 고리대금 빚을 갚아주고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며 결혼 준비도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재가 여전히 망설인다면 그는 여자 쪽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피해자의 가족이 딸의 결혼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딸이 사고를 당한 후에야 하나씩 알게 된 것입니다. 아재의 양부모는 약속한 대로 고리대금 빚을 갚아주고 결혼식도 치러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주변 이웃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웃들은 아재가 평소에 항상 웃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가족을 때리는 경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재는 결혼 3개월 만에 자신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재는 양아버지에게 앞으로는 자신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박을 중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재는 다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는 또다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이번에는 약 100만 위안, 하나로 약 19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0년 3월 20일 오전 8시경 아재는 차를 몰고 아내 유민의 집으로 갔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기 때문에 유민은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아재는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아 매우 급한 상황이었기에 아내에게서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유민의 부모님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아재는 이 기회를 틈타 아내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2층 침실에서 아재는 자신의 상황을 아내 유민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때 유민은 남편이 도박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매우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유민은 아재가 요구한 25만 위안, 약 4,800만 원을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재는 부엌으로 가서 예리한 흉기를 들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아내를 위협하여 돈을 다시 요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단호하게 그의 요구를 다시 거절했습니다. 이때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아재는 예리한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흔적을 없애기 위해 아재는 침실에서 라이터로 책을 태워 집안의 물건들을 불태운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큰 불길은 2층 내부 물건과 집 구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범행 후 아재는 자수하여 본인의 범행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이 사건은 상하이 포동신구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되었고 팬데믹 방역 조치로 인해 검찰관은 원격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재의 태도는 그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법치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그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에게 빨리 사형을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我不想交流，我不想交流，我现在就想等乔明差不什么都没有，你对人生就这么没有期待感吗？ 就期待什么呢？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재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검찰관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역시 그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형을 요청하는 태도는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자포자기 때문입니다. 아재에게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재가 왜 이렇게 무정해졌을까요? 그의 태도가 너무나 비정상적이어서 경찰은 초기 조사 당시 그에게 정신감정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재를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고 전혀 결과를 고려하지 않게 만든 것일까요? 아재의 말에 따르면 그가 신혼이었던 아내를 해친 이유가 단지 25만 위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25만 위안은 일반인에게 큰 돈일 수 있지만 아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 후 아재는 그들이 결혼할 때 받은 혼례금만 해도 75만 위안, 약 1억 4천만 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돈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2021년 7월 30일 상하이 아내 살해 및 방화 사건의 선고가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아재가 고의로 사람을 해치고 방화를 통해 공공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고의살인죄와 방화죄에 해당하고 아재의 행위는 잔인하고 동기가 비열하며 매우 위험했습니다. 또한 아재의 자수행위는 그에 대한 경감사유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피고인 아재는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당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총 497일이 걸렸습니다. 아재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민의 고모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며 쓰러졌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오랜 시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범인이 마침내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딸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유민의 학생 부모인 장 씨는 유민과 학생들의 관계를 떠올리며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기자에게 유민이 초등학교 1, 2학년의 국어를 가르쳤으며 유민은 부드럽고 인내심이 많았고 학부모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의 성적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했으며 봄 소풍 때 유민은 혼자서 40명이 넘는 학생들을 데리고 갔고 모든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장 씨의 눈에 유민은 아이들의 누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고 당일 오후 유민의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은 묘지로 가서 유민을 추모했습니다. 유민의 부모님은 딸에게 판결 결과를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차 트렁크에는 딸이 생전에 좋아하던 과일, 간식,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아버지는 딸에게 판결 결과를 읽어주고 판결문과 결혼증명서 사본을 함께 불태웠습니다. 그는 딸에게 결혼증명서를 태워버렸으니 이제 너와 그 나쁜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아니야. 너 자신을 잘 챙기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딸이 좋아했던 간식을 하나씩 뜯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각 종류마다 2개씩 놓았는데 이는 딸의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아재와 그의 양부모에 대해 유민의 가족은 사건 발생 이후 엄씨 가족과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아재의 양부모 집과 유민의 집은 불과 3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2가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아재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아내에게 돈을 요구했을 때 아내가 거절한 이유는
그 돈을 암에 걸린 시아버지의 치료비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그녀는 임신 테스트를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그녀는 남편 가족의 병을 걱정했지만 남편은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아재가 범행 후 도망친 후 이웃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2층에서 유가족의 집에 있는 개장을 열어 2마리의 강아지를 탈출시켰습니다. 그중 하나인 탕탕이라는 작은 강아지는 주인을 찾기 위해 2층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유민의 시신 옆에는 탕탕이라는 강아지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유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강아지 탕탕은 작은 몸이 이미 불에 타 있었습니다. 불길을 마주한 강아지는 주인을 구하려고 했고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강아지조차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인한 손을 댔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매년 남편이 아내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우리가 결혼과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이러한 비극은 낭만적인 환상을 가진 많은 남녀가 결혼을 포기하게 합니다. 결혼 상대를 잘못 선택하면 여생의 모든 걸음이 잘못된 길이 되기에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에서 결혼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추억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깊은 인상을 남겼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숨바꼭질을 좋아하셨나요? 영국에 살던 중국계 모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살아남은 어린아이가 무시무시한 게임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 게임은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로맨틱한 구애로 보였던 행동 뒤에는 끔찍한 점수를 적는 리스트가 숨겨져 있었고 싱글맘을 서서히 참변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바로 영국 모녀의 숨바꼭질 실종 사건입니다. 2021년 2월 목요일 셜라 아키노는 언니 베니린벅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셜라는 필리핀에 있었고 언니 베니린은 영국 브리스톨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영국으로 이사간 지 18개월이 지났지만 두 자매는 8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이날 언니는 딸과 함께 어떤 남자의 차에 앉아 동생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그 남자를 만났는데 당시 차 안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심지어 셜라는 운전 중인 남자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좀 들어 보였고 키가 크고 마르며 대머리였습니다. 셜라는 그 남자가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언니는 그가 친절하고 엔지니어라며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셜라는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화가 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 베니린벅은 1995년 11월 필리핀에서 태어났으며 여동생 외에 오빠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베니린은 똑똑하고 친절하며 아름답고 믿음직한 여자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베니린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일하기로 결정했고 한편으로는 데이트 사이트에서 이상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베니린은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150cm도 채 안 돼 항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20살이 된 베니린은 데이트 사이트에서 자신보다 40살이나 많은 영국 남자 렉시턴벅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베니린이 임신하여 2018년 7월에 두 사람은 필리핀 사마르에서 결혼하여 딸 젤리카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2019년에 영국으로 이사하여 생활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실패했지만 베니린은 항상 적극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영국에 남아 힘들게 일을 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일했었고 온라인에서 진공청소기를 판 적도 있었습니다. 또 딸을 키우며 여윳돈을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살게 된 베니린은 전에 없던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초반에 차 안에 있던 남자는 누구일까요? 알고 보니 베니린은 이혼 후 데이트 사이트에서 앤드류 이네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네스는 1970년 6월생으로 당시 50살이었으며
베니린의 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녀보다 25살 많았습니다. 이네스는 영국 던디에서 컴퓨터 게임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가정을 꾸려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일본에 남게 되었고 그는 영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으로 두 사람은 꽤 잘 통했습니다. 사실 베니린은 처음에 조금 망설였고 이네스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영국이 전염병으로 봉쇄된 기간 동안 이네스는 베니린이 있는 브리스톨까지 440마일을 운전해 그녀를 만나러 가 결국 베니린은 감동받아 그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베니린은 딸 젤리카와 함께 이네스를 만나 던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던디 주변을 관광하고 B&A 박물관과 캠퍼다운 공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베니린은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고 이네스의 집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셜라는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보낸 메시지에 답장이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셜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베니린이 실종된 지 4일째 되는 날 이네스는 셜라에게 매우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베니린이 딸과 함께 온라인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던디에서 베니린과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난 후 그 남자의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셜라는 그의 메시지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는 무엇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어서 새로운 연인이 있다면 꼭 동생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네스의 메시지는 셜라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계속 이네스에게 질문하자 그는 베니린이 전 남편에게 딸을 빼앗길까봐 숨어있다며 글래스고에 있는 다른 남자의 집에서 정착하게 되면 셜라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네스의 설명은 모두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숨으려고 했다면 전날 그렇게 신나지 않았을 것이고 간단한 짐만 들고 떠날 리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셜라는 이네스에게 언니의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네스는 바로 찍은 영상이 아닌 베니린이 이전에 촬영한 영상을 보냈습니다. 결국 셜라는 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3월 3일 베니린이 실종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A번가 서머시 경찰은 실종된 여성과 아이를 찾기 위해 긴급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던디 경찰은 A번가 서머시 경찰에 연락을 취한 뒤 3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20분에 이네스가 살고 있는 트룬 애비뉴에 있는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레이엄 스미스 경위가 사건의 담당자였는데 그는 이네스의 집에서 그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베니린과 그녀의 딸을 태웠던 차량이었습니다. 스미스 경찰은 이네스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창문을 통해 이네스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네스는 경찰을 보고 두려움과 함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베니린을 만난 적이 있지만 그 후 베니린과 그녀의 딸은 글래스고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네스의 차는 최근 글래스고로 간 기록이 없었습니다. 스미스 경찰은 이네스의 방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네스는 자신이 아직 자가격리 중이고 딸이 막 샤워를 마쳤다며 경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소녀의 옷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막 샤워를 마친 것 같지는 않아 경찰은 강력히 수사를 요구했고 결국 이네스는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네스의 방 안은 배치가 매우 이상했고 심지어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방에는 아무런 물건이 없었고 냄비, 접시 등은 계단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흙이 덮여 있었는데 마치 주방을 새로 공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에 있는 소녀는 스미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는 이 소녀가 베니린의 딸 젤리카라고 의심했지만 두 아이의 나이가 달라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소녀는 대략 8살 정도 되었지만 젤리카는 3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젤리카와 그녀의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CCTV 영상에는 베니린이 이네스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베니린 여동생의 진술에 따르면 언니는 마지막 문자에서 자신이 이네스의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네스의 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모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는 이네스가 모녀의 실종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력한 증거가 없어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스미스 경찰은 소녀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네스의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소녀에게 질문을 한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소녀가 저 사람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네스는 본인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손목을 수갑으로 채웠으며 모든 일이 끝나게 되면 돈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젤리카를 본 적이 있었으며 함께 게임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또 젤리카도 이곳에서 본인과 같이 일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녀의 천진난만한 말에 경찰은 끔찍한 범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니린 모녀의 실종이 이네스와 관련이 있든 없든 그가 소녀에게 한 짓으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네스를 체포했는데 소녀와의 대화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베니린 모녀 실종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소녀에게 젤리카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 묻자 그녀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네스가 젤리카를 욕실로 데려갔는데 그 후 저는 젤리카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소녀의 말에 따라 스미스 경찰은 사건의 과정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젤리카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은 이네스의 방이었고 이네스는 매우 화가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젤리카는 이네스에게 피해를 입었을까요? 이는 CCTV 영상에서 왜 엄마와 딸이 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네스가 정말로 두 사람을 해쳤다면 그는 어떻게 증거를 없앤 것일까요? 피해 모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네스의 차에는 붉은 흔적이 없었고 인근 쓰레기통에서도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증언만으로는 이네스가 사람을 해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이네스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네스를 계속 신문하며 그의 집을 봉쇄하고 증거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네스는 자신이 한 짓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소녀와 절대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수갑과 옷 등에서 두 사람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와 이네스는 같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이네스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신문 끝에 이네스는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져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들은 지하에 있어요. 2주 동안의 수색 끝에 경찰은 드디어 주방의 지하에서 두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들은 주방 바닥에서 약 4피트 깊이에 묻혀 있었고 대량의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버비와 검사 결과 젤리카는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니린의 가슴과 머리에는 부상을 입었는데 법의학자는 과다출혈로 인해 그녀가 숨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네스의 집에서 발견된 쓰레기통에서 작은 우산을 발견하였는데 이네스와 젤리카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네스는 분명 젤리카가 살아있을 때 그녀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집에서 1.5kg의 망치를 발견했는데 여기에서도 베니린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망치가 바로 베니린을 해친 범행 도구였습니다. 이네스는 베니린을 해친 후 비닐봉투, 담요, 방수천으로 그녀의 머리를 감싼 후 범행 도구와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그 후 이네스는 또 젤리카를 해쳐 아이를 어머니의 옆에 묻었습니다. 피해자와 범행 도구가 모두 발견되었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그럼 이네스는 왜 그렇게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이네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했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사람을 해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집된 증거는 그가 모든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네스의 컴퓨터에서 경찰은 그가 34개의 데이트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사이트에서 수집한 여성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그녀들의 나이, 키, 몸무게, 아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네스의 평가 기준에서 20대 초반의 아이가 있는 여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점수가 가장 높은 베니린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네스는 그녀와 사귀려는 게 아니라 병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CCTV 영상에서 베니린 모녀가 피해를 입은 그날 이네스가 슈퍼마켓에서 망치를 구매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네스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모녀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베니린의 뒷모습이 본인의 이혼한 아내와 자신을 버린 애인과 아주 많이 닮아 그는 갑자기 화가 나서 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쳤고
또 사무실에서 챙겨온 날카로운 물건으로 그녀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젤리카가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자 짜증나게 되어 아이도 해쳤다고 했습니다. 이네스는 법정에서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며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도리라고 하며 본인은 단지 젤리카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네스는 고의상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최소 36년 동안 복역해야만 가석방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설령 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90살에 가까운 노인이 될 것입니다. 언니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셸라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 언니는 항상 용감하고 강인한 존재였습니다. 베니리는 싱글맘 모임에 가입하여 종종 모임에서 조직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의 멤버들은 어린 젤리카가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모두들 모녀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브리스톨의 브래든 힐파크에 모여 베니린 모녀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촛불과 꽃이 붉은 담요 위에 놓여 있었고 젤리카가 가장 좋아하는 테디베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처 나무에는 흰색 풍선이 매달려 있었고 풍선에는 사랑받았어요. 그리워요. 기억할게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현실에서 만나는 것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